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7살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노년의 아들의 집으로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편안한 여생의 시작이 아니라 악몽의 서막이었습니다. 이사 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는 집안 공기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아들은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물소리는 30분 넘게 이어졌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씻고 나오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죠. 가장 이상한 것은 집안 전체에 매일 은은한 파스 냄새와 양 냄새가 배어 있는데 도무지 그 출처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심을 억눌렀지만 날이 갈수록 이상한 낌새는 짙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방문 열쇠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날 본 장면 때문에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싸서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들의 새벽 샤워 뒤에는 어떤 말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한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떠나야만 했던 절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김영자. 올해 67이고 충청남도 서산 토박이입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아들 민석이는 서울에서 건설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라며 뉴스에도 종종 나오고 부동산 방송 패널로도 얼굴을 비추곤 했죠. 아들은 몇 년 전부터 제게 서울로 올라오라고 성화였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계시기 적적하지 않냐며 어머니 이제 편하게 호강하셔야죠. 집안일은 도우미 아주머니가 다 하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하더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도 이제 늙었고 자식 곁에 있고 싶은 마음도 들어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직접 담근 고추장 말린 시래기 같은 걸 챙겨서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역을 빠져나오자마자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더군요. 수많은 인파와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 공기에서조차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민석이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말끔한 정장의 머리에는 포마드를 발라 번질번질한 것이 어릴 적 콧물을 흘리며 엄마 나 맞았어 하고 울며 들어오던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어머니 좀 야위셨네요. 아들이 운전대를 잡으며 저를 힐끗 보더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늙어서 그렇지 뭐. 살이 좀 빠져야 건강해 보인다더라. 여기 공기가 좋으니 금방 좋아지겠지. 아들은 엑셀을 밟았고 차는 강남의 고층. 빌딩 숲 사이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들 집에 들어간 건 금요일이었습니다. 집은 판교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습니다. 경비실을 거쳐 전자식 출입문을 통과하고 엘리베이터에서는 은은한 디퓨저 향기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사람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고급 호텔 같은 차가움이었습니다. 집안은 너무나 조용해서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며느리 지은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회색 실내복을 입고 있었는데 눈썹 위로 머리카락을 내리고 제 눈을 피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은아. 오랜만이구나. 너 살이 좀 빠진 것 같다 서울 생활이 바쁜가 보구나. 며느리는 고개만 끄덕일 뿐 별말 없이
어머니 방은 이쪽이에요. 라며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방은 깔끔했습니다. 고급 원목 마루에 붙박이장이 있고 침대는 싱글 사이즈였죠. 짙은 남색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창문을 열어보려 하니 열리지 않는 고정창이었습니다. 밖은 건물 사이에 좁은 틈인 듯 벽에 물 자국이 보였고 천장 한 구석에는 페인트가 살짝 벗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내색하지 않고 아늑하고 좋구나 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거실은 시스템 에어컨이 돌아가는데 제 방은 벽걸이 에어컨이 달려 있었고 냉장고처럼 서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발이 시려 2번이나 깼습니다. 이 집에서 느껴지는 묘한 한기처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6시부터 주방에서 죽을 끓였습니다. 지은이는 놀란 눈치였습니다. 원래 배달 앱으로 아침을 주문하려 했다더군요. 저는 내 손발 멀쩡한데 돈 쓸 필요 없다 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여튼 미소만 지을 뿐 표정이 없었습니다.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깼는데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10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누웠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새벽 3시면 물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억눌린 말다툼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끊어질 듯 이어지는 목소리 끝에 소름 돋는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감히 표정을 그따위로 해 저는 방문에 귀를 대고 쭈그려 앉았습니다. 낮게 깔린 목소리는 분명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그런 말투를 쓴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침대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는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골집의 개구리 소리와 개 짖는 소리, 평온했던 혼자만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호강이라는 단어가 그날 밤처럼 비참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닷새째 저는 새벽의 물소리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새벽 3시 안방 욕실에서는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와 타일 바닥을 치는 둔탁한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비밀처럼 집안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침마다 며느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지은이는 늘 앞치마를 두르고 음악을 들으며 설거지를 했는데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동작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손목에 난 보랏빛 멍 자국을요. 누군가 강하게 움켜쥔 손자국 같았습니다. 어디 부딪혔니? 라고 묻자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칼질하다가 싱크대에 부딪혔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지만 제 심장은 마치 그 멍이 제 몸에 난 것처럼 욱신거렸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밤 새벽 3시 소리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물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윽박하고 억눌린 사람의 신음, 그리고 타일 위로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와 안방 문 앞으로 갔습니다. 안방 문은 요즘 나오는 세련된 디자인이었는데 손잡이에 아주 작은 열쇠 구멍이 있었습니다. 방 안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저는 쭈그리고 앉아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전신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 민석이가 상의를 탈의한 채 지은이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서 욕실 쪽으로 질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염치도 없냐 어머니. 와 계신데 표정을 썩창을 해. 지금 당장 네가 어떤 꼴인지 어머니한테 보여줄까. 지은이의 입가에서 피가 배어 나왔고 신음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민석이는 그녀를 욕실 문 쪽으로 거칠게 밀쳤습니다. 그 눈빛 불쌍한 척하지 마. 저는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틀을 잡고 서서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 남자는 제가 아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천둥이 치면 무섭다고 제 이불 속으로 파고들던 그 아이가 어떻게 저런 괴물이 되었을까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손바닥이 축축해질 때까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호박죽을 쏘았습니다. 민석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대로 새우젓으로 간을 맞췄죠. 아들은 2그릇이나 비우며 역시 어머니 손맛은 서울 어디서도 못 따라가요 라며 칭찬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띠고 온화한 눈빛을 한 저 얼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연기하는 저 얼굴이 끔찍했습니다. 지은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거지할 때 보니 아들은 긴팔 셔츠를 입고 모자와 마스크까지 쓰고 출근하더군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제가 여기 계속 머문다면 오히려 지은이가 더 큰 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근처 실버타운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빈 방이 있나요? 입주 절차 좀 알고 싶어서요. 전화기 너머 상담원은 친절했습니다. 네, 언제 한번 방문하시겠어요? 오늘요? 오늘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오후에 민석이는 회사에 갔고 지은이도 집에 없었습니다. 짐을 싸는 건 금방이었습니다. 옷 몇 벌 가져왔던 고추장 단지 그리고 손때에 묻은 불경 필사 노트가 전부였으니까요. 혹시라도 이 기괴하게 조용한 집을 깨울까봐 지퍼 소리조차 조심하며 가방을 닫았습니다. 호강하러 온 줄 알았던 서울행이 탈출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떠나기 전 냉장고 문에 쪽지를 붙였습니다. 친구네 요양원에 며칠 놀러 간다. 걱정하지 마라. 내려가기 전 안방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제 눈을, 제 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방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고 개인적인 물건이라곤 테이블 위에 검은 만년필과 표지 없는 소설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텅 빈 공간이 보였습니다. 마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비워둔 쇼룸 같았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있는 스테인리스 페달 휴지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뚜껑이 살짝 열려 있더군요. 페달을 밟자 뚜껑이 열렸고 그 안에는 구겨진 편지지와 꼬깃꼬깃한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워 펴보니 진단서 사본이었습니다. 우측 갈비뼈, 미세 골절, 왼손 연부 조직, 타박상, 발목 내측, 진구성 골절, 날짜도 병원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정형외과, 외과, 한의원. 마지막 진단서는 불과 2주 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침대 위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의 몸이었고 그녀의 고통이었습니다. 수없이 기록되었으나 한 번도 제대로 보여진 적 없는 비명들이었습니다. 종이들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지은이의 20대 시절 서울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졸업 가운을 입고 활짝 웃는 그녀의 눈빛은 초여름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이 집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증거들을 챙겨 핸드백 깊숙이 넣었습니다. 안방을 나오며 문을 닫을 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의 햇살이 너무 눈부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문장만이 맴돌았습니다. 저 아이는 혼자서 얼마나 오랫동안 버틴 걸까? 도대체 누가 먼저 말해주길 기다렸던 걸까? 요양원은 생각보다 활기찼습니다. 소란스러운 게 아니라 안심이 되는 소음이었습니다. 거실 TV에서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창가에서 햇볕을 쬐는 사람 간호조무사와 과일이 하나 적다며 실랑이 하는 할머니의 목소리까지. 아들의 집보다 이곳이 훨씬 더 사람 사는 집 같았습니다. 입주 수속을 밟을 때 사회복지사가 물었습니다. 특별히 편찮으신 곳이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없어요.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멀쩡합니다. 복지사는 미소를 지으며 열쇠를 건네고 저를 김 여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배정받은 3층 구석방은 창문을 열면 한강 줄기가 보이고 햇살이 물비늘처럼 반짝이는 곳이었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서야 저는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쉬는 것 같았습니다. 옆 침대에는 붉은 립스틱을 바른 70대 초반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염색한 검은 머리가 인상적인 늙기를 거부하는 듯한 분이었죠. 그녀가 저를 보더니 대뜸 물었습니다. 새로 왔수, 아들이 여기다 버리고 갔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발로 왔어요. 그녀가 씩 웃더군요. 용하네. 난 아들이 보냈어. 매일 집에서 손녀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시끄럽다고 하더니만. 그녀의 이름은 류정숙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했습니다. 성격이 불같아 보였지만 그녀는 과거 남편의 가정폭력을 20년이나 참았다고 했습니다. 20년이나요? 제가 놀라 묻자 그녀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참았지. 여자니까 엄마니까. 그 시절엔 다 그랬잖아. 누가 안 참고 살아. 그녀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참고 나니까 남는 게 뭐게. 그 인간 암 걸려 죽고 병원에서 나 혼자 사망진단서 사인하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 그때 알았지. 참는 건 미덕이 아니야. 그건 그냥 남 좋은 무덤 파주는 짓이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댁은 왜 왔수? 그녀가 되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울 집으로 오라 해서 갔는데 거기서 봐선 안 될 걸 봤어요. 집안일이구먼. 그녀가 찌푸린 미간을 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한테 몹쓸 짓을 하더군요. 그녀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만하네. 더 설명하지 않아도 그녀의 눈빛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의 여자들은 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요. 아내라서 맞고 며느리라서 눌리고 어머니라서 모른 척했던 세월. 우리는 마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복도 의자에 앉아 밤바람을 쐬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서울의 불빛이 꿈결처럼 아른거렸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안 참는 게 좋아. 하지만 그냥 화만 내선 못 이겨. 그녀가 조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증거, 그리고 사람,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깡. 그게 있어야 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마음이 편해서가 아니라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4일째 되던 날 햇살이 좋았습니다. 3층 테라스 벤치에 앉아 신문을 뒤적였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통 지은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괜찮을까? 민석이가 또 손찌검을 하진 않았을까? 점심쯤 복도 끝에서 젊은 청년이 서성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제 손자 지훈이었습니다. 기억보다 훨씬 키가 컸고 살이 빠져 보였지만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먼저 불렀습니다. 어머, 지훈이니? 저는 반가움보다 놀라움이 앞섰습니다.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여기 계신다고 한번 뵙고 싶어서요. 저는 그를 제 방으로 데려와 차를 내주며 물었습니다. 공부는 잘 돼가니? 이제 3학년이지. 네 졸업반 다 돼가요.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는 좀 어떠니? 제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통 말씀이 없으세요. 예전엔 잘 웃으셨는데. 내 아빠 성격이 좀 불같잖니. 내가 기억하기론 옛날엔 엄마한테 잘했는데. 지훈이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10살 때부터 알았어요. 뭐라고? 10살 때 아빠가 새벽에 엄마를 주방에서 끌고 가는 걸 봤어요. 그때 할머니는 시골에 계셨고 두 분은 제가 자는 줄 아셨겠지만 전 안 자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걸 보고 있었니? 무서워서 꼼짝도 못했어요. 제가 소리내면 더 심하게 싸우실까봐. 우리는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속마음을 터놓았지만 그 주제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외면해왔던 그 균열에 대해서 말이죠. 엄마가 너무 오래 참으셨어요. 제가 대학 갈 때까지만 참겠다고. 아빠가 저한테 학비 안 줄까봐 보복할까봐 혼자 다 감당하신 거예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아픈데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세요. 아빠 기분 좋은 날 눈치 봐서 가시거나 기록 남을까봐 건강보험 적용 안 하고 비급여로 몰래 다니셨어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지훈이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숨겨둔 폴더를 보여주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모은 거예요. 녹음 파일 멍든 사진 엄마가 쓴 메모들. 클라우드에 다 백업해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지지직거리는 녹음 파일 속에는 민석이의 고함과 그릇 깨지는 소리가 선명했고 사진 속 지은이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저도 돕고 싶었으니까요. 언젠가 엄마가 용기 내시는 날이 오면 쓰려고요. 지훈이는 원망 없이 오히려 이제야 짐을 던다는 듯 안도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민석이보다 더 어른스러운 그 얼굴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때가 되었다고.
지훈이가 돌아간 뒤 저는 침대에 앉아 오랫동안 돋보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원래는 불경을 베껴 쓰려던 공책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용도로 써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1990년 민석이 4살 때. 그이가 내게 처음 손찌검한 날. 우리는 당시 읍내 새방에 살았습니다. 에어컨도 없어 찜통 같던 여름날. 남편은 반찬이 짜다며 밥그릇을 집어 던졌습니다. 제가 놀라 쳐다보자 뺨을 후려쳤죠. 그날 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석에서 4살 배기 민석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어 써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는 도박으로 월급을 날리고 들어와 저를 발로 찼던 날. 그때 민석이는 열이 펄펄 끓고 있었고 저는 아이가 무서워할까봐 억지로 웃어주었습니다. 저는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이는 저의 침묵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려도 어머니는 다음날 밥을 하고 빨래를 했으니 민석이는 그것이 가족의 질서라고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은이가 떠나지 않을 거라 믿고 저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겠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슬픔보다 더 지독한 후회였습니다. 그때 내가 참지 않았더라면 아들에게 가정은 폭력으로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가르쳤더라면 저는 묵묵히 참는 게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 믿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들을 괴물로 키운 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과거는 못 바꿔도 미래가 썩어 문드러지는 건 막아야 했습니다. 며칠 뒤 지훈이는 저를 요양원 앞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평범한 양복 차림의 50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법률구조공단 출신의 최동욱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주로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을 전문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손자분께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드님께서 재산을 JC 경영 컨설팅이라는 법인 명의로 돌려놓으셨더군요. 네, 지훈이가 노트북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이 회사는 실제 사무실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대표는 정상철이라는 사람인데 아빠 대학 동창이에요. 지금 수원에서 카센터를 하고 있고요. 최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전형적인 자산, 은닉 수법입니다. 본인 명의 재산을 법인으로 돌리고 바지 사장을 세워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피하려는 거죠. 며느님께서 지금 이혼 소송을 하신다면 빈털터리로 쫓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나요? 정상철 씨가 핵심입니다. 그가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협조한다면 은닉된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드님과 공범 관계니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제 아들이 며느리를 얼마나 무시했는지는 압니다. 지은이를 돕고 싶어요. 최 변호사는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긴 싸움이 될 겁니다. 며느님을 위해서 끝까지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지은이 편에 설 유일한 가족입니다. 며칠 후 초의 변호사가 요양원 휴게실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안경을 벗어 닦으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30여 년 전 제가 대학생 때 야학 봉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박민석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민석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친구를 밀쳐서 다치게 한 적이 있었죠. 제가 왜 그랬냐고 물으니 아이가 주먹을 쥐고 말하더군요. 우리 아빠도 엄마 때리는데요 라고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제가 아동학대 신고를 하려 했지만 당시 학교 선생님들이 집안일이니 덮자고 해서 무마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좀 더 나섰더라면 아드님이 이렇게까진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채감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훈 군 연락을 받고 제가 맡겠다고 한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변호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입니다. 저는 무릎 위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죠. 최 변호사는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2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첫째 며느님이 직접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둘째 제이시 경영 컨설팅에 자산 동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상철 씨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정상철 씨가 만나줄까요? 그 사람도 두려울 겁니다. 법적인 처벌보다 아드님과의 관계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틈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이제 엄마한테 알려야 할 때가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지은이도 알아야 해. 우리가 밖에서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아야 용기를 내지. 우리는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가정방문 상담을 가장해 지은이와 접촉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지훈이가 녹음된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공중전화로 걸려온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은이. 저 잘 있어요. 어머니가 다 알고 계시다는 거 들었어요. 그리고 지훈이도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울먹이고 있었지만 마지막 한마디는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출장 가는 날 찾아갈게요. 기다려주세요. 며칠 후 금요일 오후 지은이가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였습니다. 방에 들어와 마스크를 벗자 입가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왔구나. 제가 따뜻한 물을 건네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출장 간다고 해서 머리 자르고 온다고 거짓말했어요. 2시간 안에 들어가야 해요. 위치 추적할까봐 휴대폰도 두고 왔고요. 가방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예전에 쓰던 건데 유심을 바꿔서 몰라요.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짧은 만남을 위해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지은아, 이번엔 우리가 끝까지 도울게. 넌 혼자가 아니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두툼한 천으로 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일기예요. 처음 맞았을 때부터 지난달까지 전부 적어놨어요.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노트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기억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지훈이는 그날 밤 일기장을 한 페이지도 빠짐없이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남겼습니다.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꽃을 사오고 나를 때린다.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아이 앞에서 소리를 지른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는 걸까? 아니, 난 잘못한 게 없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넌 아무 잘못도 없다.
다음 날 지훈이는 민석이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지은이 명의의 보험금 수익자는 법인 회사로 되어 있었고 아파트도 법인 명의였습니다. 이혼하면 지은이는 정말 빈털터리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분노했습니다. 엄마 신용카드로 생활비 쓰게 하고 아빠는 회사 돈으로 비자금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먼저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지은이를 비밀 쉼터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퍼즐 정상철을 만나러 갔습니다. 수원 외곽의 허름한 카센터.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정상철은 우리를 보자마자 당황하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저는 그냥 명의만 빌려준 건데 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최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상철 씨 명의만 빌려줬어도 법적으로는 당신이 대표입니다. 횡령 배임 조세 포탈. 이 모든 책임 당신이 져야 합니다. 박민석 씨가 당신을 보호해 줄 것 같습니까? 제가 거들었습니다. 제 아들은 자기 아내도 20년 동안 때린 놈입니다. 친구라고 봐줄 것 같으세요? 당신은 그저 돈 숨기는 금고일 뿐이에요. 정상철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도 처자식 있습니다. 민석이가 알면 가만 안 둘 텐데 지금 협조하면 정상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박민석 씨와 함께 구속될 겁니다. 초의 변호사의 압박에 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서랍 깊숙한 곳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회사 이중장부랑 실제 거래 내역입니다. 저도 혹시나 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저 살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카센터를 나오며 한숨 돌렸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요양원 로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여사님, 아드님이 와 계십니다. 로비에 내려가니 민석이가 검은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냉기가 뚝뚝 떨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노망 나셨어요. 남의 사주 받고 내 뒤를 캐요. 나는 네 뒤를 캐는 게 아니라 네가 망가뜨린 것들을 줍고 있는 거다. 민석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변호사 나부랭이 말 듣고 설치시나 본데 저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머니고 뭐고 다 끝장이에요. 물고기가 죽으면 그물도 찢어지는 법이라고요. 그때 초에 변호사가 나타나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가정폭력 및 재산 은닉 혐의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협박하실 시간에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민석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우리를 노려보더니 획 돌아서 나갔습니다. 그는 법보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은 치열했습니다. 민석이 측 변호인은 유명 로펌 출신으로 지은이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고 갔습니다. 원고는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했고 감정 기복이 심했습니다. 과대망상으로 인한 허위 주장이 의심됩니다. 그들은 지은이를 미친 여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민석이의 대학 동창이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 지은 씨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걸 봤다며 위증까지 했습니다. 저는 분통이 터져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지훈이가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그 증인이 학대 목격을 주장한 날짜에 자신이 제주도 수학 여행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학교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거짓말은 금세 탄로 났습니다.
드디어 제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증인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제 아들입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폭행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새벽 3시 머리채를 잡고 욕실로 끌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감히 표정을 그렇게 해라며 짐승처럼 굴었습니다. 법정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을 고발하는 심정이 어떠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후회합니다. 아들을 낳은 게 후회되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지 못한 게 후회됩니다. 제가 돕지 않으면 제 아들은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살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은이가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떨지 않았습니다. 저는 맞으면서도 제가 뭘 잘못했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폭력의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요. 8개월간의 긴 싸움 끝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가정폭력 사실 인정, 위자료 2억 원 지급, 자녀 양육권 원고 지정, 재산 분할 청구 인용,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언론도 대서특필했습니다. 20년 침묵 깬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연대라는 기사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가정폭력 피해자인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느 은할 시내 카페에서 낯선 중년 여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뉴스에 나온 그 어머니 아니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남편한테 맞고 살았는데 어머니 기사 보고 딸 방에 붙여놨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살기 위해 그리고 우리 뒤에 올 누군가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 싸운 것이었습니다.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감옥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숨죽여 울고 있을 또 다른 지은이들에게 제 목소리가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문을 열고 나오세요.